부디 사람한 다오. 눈 내리던 밤, 한 여인이 대감집 문 앞에 갓난아기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은 짓지도 않은 죄로 옥에서 죽었고 그 누명이 2달 된 젖먹이한테까지 내려온 참이었지요. 여인은 끝내 아이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보면 못 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문을 열고 나온 한 사람이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친자식처럼 거두어 길렀지요. 그로부터 20해 그 갓난아기는 나라의 암행어사가 되어 다시 제 어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눈앞에선 제 자식을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해를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모자의 기구한 사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다복과 재물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청주 땅에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청주목 옥사에서 사내 하나가 죽었습니다. 이름은 한정도, 나이 24, 물려받은 전답이 30결 있는 평범한 양인이었지요. 죄명은 관곡 횡령, 나라 곳간의 쌀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도는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곳간 문턱도 밟은 일이 없소. 문서에 내 이름이 있다. 내 이름을 누가 썼는지 그것부터 물으시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매질은 사흘을 갔습니다. 사흘째 새벽에 한정도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죄인이 죽으면 죄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답은 나라에 몰수되고 처자식은 관노비로 적을 옮기는 것이 법이었지요. 이것을 연좌라고 합니다. 죄인 하나 때문에 그 핏줄이 함께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한정도의 아내 덕례는 그때 18이었습니다. 품에는 태어난 지 2달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름 안에 관하로 나오시오. 아이도 데려오시오. 젖먹이라도 명부에는 올라야 하니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만든 법이 아니오. 아전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덕례는 방 안에 앉아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지요. 손가락 10개가 다 붙어 있고 발가락 10개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관노의 자식은 관노가 됩니다. 그 자식도 관노가 되지요. 한 번 명부에 오르면 그 이름은 대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이는 10살이 되기 전에 물지개를 칠 것이고 20이 되기 전에 등이 굽을 것입니다. 덕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덕례는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덕례는 삼배를 짜는 여인이었습니다. 12살부터 짰지요. 씨줄과 날줄 사이에 아주 작은 매듭 하나를 넣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흠처럼 보이지만 아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덕례의 것이라 했지요. 덕례는 마지막으로 짠 삼배 한 피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가위로 반듯하게 잘랐습니다. 반쪽으로 아이를 쌌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제 저고리 안섭에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덕례는 관하로 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갔지요. 아이는 어디 있소? 죽었습니다. 아전이 붓을 멈추었습니다. 뭐라고? 어젯밤에 열이 올라 죽었습니다. 역병인 듯합니다. 역병이라는 말이 나오자 아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해 겨울 청주에는 실제로 역병이 돌고 있었지요. 묻었소. 뒷산에 묻었습니다. 확인을 해야 하는데 보시겠습니까? 덕례는 그 말을 하면서 아전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떨지 않았지요. 아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역병으로 죽은 아이의 무덤을 파헤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 옮을 수도 있었지요. 아전에게도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됐소. 고맙습니다. 고마울 일이 아니요. 그저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것이요. 아전은 명부에 붓을 댔습니다. 아이의 자리에 2 글자를 적었습니다. 울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덕례는 관아를 나오며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뒷산에는 정말로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내가 새벽에 제 손으로 판 것이었습니다. 한 자반 깊이의 작은 구덩이. 그 안에 넣은 것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흙을 채운 강보 한 벌이었지요. 덕내는 그 앞에 봉분을 쌓고 돌 하나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눈이 왔습니다. 덕내가 아이를 안고 걸었던 그 밤 이야기를 이 고을 노인들은 아직도 합니다. 눈이 얼마나 왔는지 발이 무릎까지 빠졌다지요. 여인 하나가 강보를 안고 그 눈을 헤치며 걸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덕내는 청주 고을에서 가장 큰 집 앞에 섰습니다. 명씨 대감댁이었습니다. 주인의 이름은 명우진, 나이 48, 한양에서 참판까지 지내다 낙향한 어른이었지요. 참판이라 하면 육조의 버금 우두머리이니 청주 사람들에게는 하늘 같은 분이었습니다. 명대감은 인심이 좋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흉년의 곳간을 열어 죽을 쑤어 먹였고 얼어 죽게 된 늙은이를 데려다 재웠지요. 청주 사람들은 명대감을 두고 그 어른 문 앞에서는 개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대감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젊어서 죽고 후취를 드리지 않았으니 예순이 가깝도록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지요. 덕내가 그 문 앞에 선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문, 아이를 놓아도 굶기지 않을 문, 아들이 없어서 아이를 반길지도 모르는 문, 덕내는 소슬대문 아래 눈을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언 땅이 드러났지요. 그 위에 강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부디 사람한 다오. 덕내는 아이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못 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덕내는 눈을 감고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대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몸을 돌려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덕내는 등 뒤로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이가 대감마님. 대감마님, 덕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 모퉁이를 돌아 눈 쌓인 골목에 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번만 돌아보았습니다. 소슬대문 앞에 등불이 나와 있었습니다. 늙은 사내 하나가 강보를 안아 올리고 있었지요. 옥빛 도포가 눈빛에 파랗게 비쳤습니다. 명대감이었습니다. 명대감은 아이를 안아 올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눈을 맞으며 그냥 서 있었지요. 덕내는 그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 어른이 안았으니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덕내가 아들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덕내는 관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덕내는 청주목 관아의 관비로 적을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아전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지요. 자네 이름이 바뀌었네. 명부의 덕내가 아니라 보배로 올라갔어. 그리고 관아가 아니라 서좌수댁으로 가게 됐네. 어째서입니까? 윗선에서 그리 정했다는데 내가 어찌 알겠나. 덕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여겼지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남의 집에서 물을 깃는 것이니 이름이 무엇인들 어떻겠습니까? 그날부터 덕내는 보배가 되었습니다. 서좌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경수. 나이 35, 향청의 우두머리였지요. 좌수는 벼슬이 아닙니다. 고을 양반들이 모여 만든 향청의 우두머리인데 벼슬은 없어도 고을 안에서는 사또 다음 가는 힘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서좌수의 집 마당에는 새로 들인 전담 문서가 있었습니다. 30겨울, 죽은 한 정도의 것이었지요. 보배는 그 집에서 물을 깃고 삼배를 짰습니다. 20해 동안 그 20해가 어땠는지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말하지요. 보배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겨울마다 터져서 피가 났고 봄이 되면 아물었다가 다시 갈라졌습니다. 20번을 그랬습니다. 보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원래 덕내라는 것도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말하면 죽으니까요. 죄인의 처가 남편의 무고를 입에 담으면 그것은
관장을 모함하는 것이 됩니다. 곤장 100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보배는 20해를 벙어리처럼 살았습니다. 다만 하나 3배를 짤 때만은 손이 저 혼자 움직였습니다. 씨줄과 날줄 사이에 아주 작은 매듭 하나가 저절로 들어갔지요. 12살부터 몸에 밴 버릇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덕내였으니까요.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서좌수 집 마당에 늙은 종 하나가 알아 누웠습니다. 눈이 어두워 앞을 잘못 보는 사람이었지요. 보배가 그 늙은이를 돌보았습니다. 죽을 쑤어 먹이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지요. 늙은이는 죽기 전날 밤에 보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좋구먼. 손이 좋기는요. 다 갈라졌는데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손은 보여. 늙은이가 웃었습니다. 이가 다 빠진 입이었지요. 자네 자식이 있는가? 보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있구먼.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손이 떨리는구먼. 손은 못 속여. 보배는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늙은이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말 하나 들어두게. 제 자식을 알아보는 건 눈이 아니라 손이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젊어서 자식을 잃었어. 20해 뒤에 장에서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닮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짐을 들어주면서 내 손을 잡았거든. 늙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에 알았네. 눈으로는 몰랐는데 손으로는 알았어.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내가 못 붙잡았지. 설마 했으니까. 늙은이가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설마 라는 말이 사람 잡는 말이야. 보배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들 하니까요. 늙은이는 이튿날 아침에 죽었습니다. 보배는 그 손을 놓아주고 마당에 나가 다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잊었습니다. 완전히 잊었지요.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날이 올 줄은 그때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20해 뒤 한양 이야기입니다. 명대감댁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상원, 성은 한씨였습니다. 여기서 이상하다 싶으실 겁니다. 명씨 대감의 아들인데 어째서 성이 한씨입니까? 상원이 9살 되던 해였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이 상원을 둘러싸고 이렇게 물었지요. 너는 왜 대감댁에 사는데 명씨가 아니냐? 주워온 아이래. 문 앞에 버려져 있었대. 상원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밥을 먹지 않았지요. 밤이 되자 명대감이 상원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밥을 안 먹었다더구나. 까닭을 말해 보아라. 제 성이 어찌하여 한씨입니까? 명대감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상원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내 아비는 한정도라는 사람이다. 한양 사람이었지. 한양이요. 그렇다. 문장이 좋았고 사람이 곧았다. 나와는 젊어서부터 알던 것이었느니라. 명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아비가 병으로 죽었다. 내 어미도 너를 낳다가 갔지. 갈 곳 없는 핏덩이를 내가 데려온 것이다. 어찌하여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벗의 자식이니까. 상원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9살짜리가 그 말을 믿지 않을 까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은 바꾸지 않았다. 아비의 성을 지워버리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흔적이 없어지느니라. 너는 한씨로 살아라. 그것이 내 아비에 대한 도리다. 상원은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명대감은 아이의 등을 오래 쓸어 주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상원은 20살이 될 때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명대감은 상원을 귀하게 길렀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청주 사람 누구에게 물어도 그리 말할 것입니다. 6살에 천자문을 떼게 했고 12의 한양에서 이름난 스승을 불러다 붙였지요. 상원이 아플 때는 명대감이 밤을 새웠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나면 며칠씩 밥을 못 먹었습니다. 대감마님, 도련님 종아리 치신 게 벌써 4일 전인데 어찌 여태 이러십니까? 내 손이 아직도 아프다. 이런 아비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원에게
명대감은 하늘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상원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비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상원은 몰랐습니다. 16살 되던 해에 상원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 친아버지의 묘소가 어디입니까? 한번 가 뵙고 싶습니다. 명대감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상원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요. 묘가 없다니요. 돌림병으로 갔느니라. 그 해에 한양에서 병이 크게 돌아 시신을 다 태웠다. 묻을 것이 남지 않았어. 그러면 위패라도. 상언아, 명대감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나간 사람을 자꾸 캐는 것은 산 사람에게 좋지 않다. 너는 앞을 보아라. 예, 아버님. 상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상언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이 저 이야기를 하실 때만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신다. 한 번도 마주치신 적이 없다. 상언은 그것을 마음속 어딘가에 접어두고 잊었습니다.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이상한 것을 보고도 그것을 이상하다 말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칠 것 같으면 못 본 척하는 법이지요. 상언은 18배 향시에 붙고 20의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명대감댁 대문에 홍패가 걸리자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을 했습니다. 주워온 아이가 급제를 했다네. 명대감 복이야. 아들이 없다더니 하늘이 저런 아들을 보내준 게지. 명대감은 그날 상언을 불러 마루에 앉혔습니다. 상언아, 예, 아버님, 내가 벼슬을 하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싶습니다. 명대감의 손에 들린 잔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상언은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였느냐? 제가 억울한 사람의 자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명대감이 상언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병으로 죽는 것도 억울한 일이지요. 아무 잘못 없이 가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명대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고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리하여라.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이었는지 상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임금이 나라 안의 폐단을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지방의 아전과 향청이 짜고 백성의 땅을 빼앗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해쯤 전에 관곡 횡령이라는 죄목으로 억울하게 죽은 자가 많다는 상소가 여러 번 올라왔지요. 임금이 대신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일을 맡길 자가 누구인가? 지방 사정을 아는 자를 보내면 정에 끌리고 모르는 자를 보내면 속습니다. 그러면 젊은 자를 보내라. 아직 아무 줄도 없는 자를. 암행어사라는 것은 임금이 몰래 내려보내는 관리입니다. 신분을 숨기고 고을에 들어가 수령과 아전을 살펴보고 돌아와 아뢰는 것이지요.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마패를 꺼내 관할을 뒤엎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행어사에게는 반드시 지키는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피라 합니다. 제 고향, 제 친척이 있는 고을에는 어사로 가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정에 끌려 봐줄까봐 그런 것이지요. 어사로 뽑히면 반드시 제 연고를 적어내야 했습니다. 태어난 곳, 자란 곳, 친척이 사는 곳을 다 적어내는 것입니다. 상언은 그 서류를 앞에 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태어난 곳, 한양, 자란 곳, 충청도 청주라고 썼으니 청주에는 못 가겠구나. 상언은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봉서가 내려왔습니다. 봉서란 임금이 어사에게 주는 밀지입니다. 겉봉에는 아무것도 없고 도성문을 나가서야 뜯어보게 되어 있지요. 어디로 가는지를 어사 본인도 그 순간에야 아는 것입니다. 상언은 숭례문을 나서서 봉서를 뜯었습니다. 충청도 청주목. 상언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라고 분명히 적어냈는데 어찌하여 청주로 보내는 것입니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상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청주에서 자랐을 뿐 태어난 곳도 아니고 핏줄도 없다. 명대감은 남이다. 피가 안 섞였으니 상피에 걸리지 않는다고 조정이
판단한 것이겠구나. 그것이 상언의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상언이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20해 전에 심어놓은 것이었지요. 상언은 청주로 내려가기 전에 명대감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버님, 소자 어사로 나갑니다. 어느 고을이냐? 청주입니다. 명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상언도 보았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요. 아버님? 아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라니까. 명대감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주는 가지 마라. 예, 임금께 아뢰어 다른 고을로 바꾸어 달라 청하여라. 내가 자란 곳이니 상피에 걸린다 하면 될 것이다. 아버님, 봉선은 이미 뜯었습니다. 어사가 제 갈 곳을 고르는 법은 없습니다. 상언아, 명대감이 상언의 팔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힘이 셌습니다. 청주에는 가지 마라.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아버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청주에는 가면 안 됩니까? 명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상언의 팔을 잡고 있다가 스르르 손을 놓았습니다. 아니다. 가거라. 아버님, 가거라. 가서 내 눈으로 보아라. 명대감은 돌아 앉았습니다. 다만 하나만 약조하여라. 말씀하십시오. 무엇을 보든 내가 본 것을 다 믿지는 마라. 상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늙은 아버지가 아들 걱정을 하는구나. 그리 여겼지요. 상언은 저를 올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에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명대감이 방 한 구석의 낡은 궤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칠이 다 벗겨진 자물쇠가 채워진 작은 궤짝이었지요. 상언은 그 궤짝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한 번도 열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들었느냐고 물으면 명대감은 늘 이렇게 말했지요. 내 죄가 들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상언은 문을 닫고 길을 나섰습니다. 상언이 떠난 그날 밤, 명대감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늙은 종이 저녁상을 들고 갔다가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안 드신답니다. 또 안 드셔. 도련님 떠나신 날은 늘 그러시잖나. 그래도 오늘은 좀 다르시더구먼.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야. 그날 밤 명대감은 궤짝 앞에 앉아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20해 만이었습니다. 궤짝 안에는 삼배 조각 하나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래고 한쪽 끝이 가위로 잘려나간 반쪽짜리 삼배였지요. 명대감은 그것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줄과 날줄 사이에 작은 매듭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명대감이 그 매듭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기어이 그리로 가는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대감은 삼배를 다시 개켜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붓과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을 쓰고 지웠습니다. 또 한 줄을 쓰고 지웠습니다. 날이 밝자 명대감은 그 종이를 태웠습니다. 한 글자도 남기지 않고 태웠지요. 무엇을 쓰려 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날 아침에 명대감이 종에게 일이 일렀다는 말은 남아 있습니다. 청주서 좌수댁에 사람을 보내라. 무어라 전할까요? 아니다. 됐다. 보내지 마라. 명대감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눈이 올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20해 전 그날처럼 말이지요. 청주로 가는 길은 나흘이 걸렸습니다. 상언은 낡은 무명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색이 발에 잿빛이 된 것으로 소매 끝이 해져 실이 나와 있었지요. 집신을 신고 보찜 하나를 맸습니다. 어사가 이렇게 다니는 것을 자맹이라고 합니다. 상언 곁에는 사내 하나가 붙었습니다. 역졸 두칠이었습니다. 나이 40, 얼굴이 검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지요. 어사를 12이나 모셨다고 했습니다. 날이 그 두루마기 말입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니 이만하면 다 해졌는데 해진 거하고 더러운 거는 다릅니다. 두칠은 길가에서 흙을 한 줌 짚더니
상언의 옷자락에 문질렀습니다. 나리는 얼굴을 감추면 감춘 줄 아시는데 사람들은 얼굴 안 봅니다. 손하고 발을 봅니다. 어찌하여 얼굴은 꾸밀 수 있고 손발은 못 꾸미니까요. 손 좀 내밀어 보십시오. 상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칠이 그 손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 손으로는 아무 데도 못 들어갑니다. 어째서 고생을 안 한 손입니다. 이 손을 보면 다들 압니다. 저 사람은 분만 잡던 사람이구나. 상언은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곱고 흰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때 한 점이 없었지요. 명대감이 이 손으로 흙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지요. 글 읽는 손이 흙을 만지면 못 쓴다. 그때는 그 말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조금 이상하기도 했지요. 이 고을 양반집 자제들도 다 흙은 만지는데 어찌 나만 그리 막으셨을까. 두칠아, 이 손을 어찌하면 좋겠나. 고생을 하시면 됩니다. 두칠이씩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상언은 걸었습니다. 나흘 내내 집신을 신고 걸었지요. 보찜도 제가 맸습니다. 아침에는 남의 집 물지개를 져주고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청주에 들어갈 무렵에는 상언의 손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손등이 텄지요. 상언이 그 손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두칠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쓰라리네. 쓰라린 게 좋은 겁니다. 나리, 이제 그 손은 나리 편입니다. 상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뒷날 이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상언은 뼈에 사무치게 알게 됩니다. 청주에 들어선 것은 섣달 초순이었습니다. 고을은 조용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인데 사람이 없었지요. 두칠이 늙은 장사꾼 하나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어르신, 청주장이면 충청도에서 손 꼽는 장이 아닙니까? 팔 게 있어야 팔지. 늙은이가 곰방대를 물었습니다. 이 고을 논밭이 반은 서좌수 대것일세. 소작을 붙이는데 소출의 7을 가져가. 7이요? 반이 아니고요? 7을 떼고 나면 종자 살 것도 안 남아. 그러니 다들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으면 땅을 넘기고 땅을 넘기면 또 소작을 붙이고 관아에서는 뭘 합니까? 늙은이가 두칠을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어디서 왔나? 저 아래서 왔습니다. 아래서 온 사람은 그런 거 안 물어. 늙은이가 짐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야. 젊은이. 상언과 두칠은 그날 청주관아 근처의 허름한 주막에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두칠이 어디선가 종이 뭉치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나리, 이거 좀 보십시오. 이게 뭔가. 관아 서리 하나를 술로 녹였습니다. 스무해치 관곡 장부 목록입니다. 상언이 등잔을 끌어당기고 종이를 폈습니다. 거기 이름이 죽 적혀 있었습니다. 관곡을 횡령했다는 죄로 처벌받은 자들의 이름이었지요. 상언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세었습니다. 17명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청주에서 관곡 횡령으로 죽거나 유배된 자가 17명. 두칠아, 예, 이 고을은 사람이 몇이나 되나? 5,000호쯤 된다 합니다. 5,000호에서 17이면 많은 건가 적은 건가? 나리. 두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충청도 전체에서 20해 동안 관곡 횡령으로 죽은 자가 30입니다. 상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 예, 그중 17이 청주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눈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칠아, 이 17이 무슨 공통점이 있나? 제가 그것부터 봤습니다. 두칠이 종이를 뒤집어 뒷면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두칠이 손수 적어 놓은 것이 있었지요. 17 중 14이 죽은 뒤에 전답이 서좌수 댁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셋은 향청 다른 양반들한테 갔고요. 상언은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우연히 14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없는 죄를 만들어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가져간 것이었지요. 20해 동안 17번. 이것을 무고라고 합니다. 없는 죄를 꾸며 남을 고발하는 것이지요. 나라법에 남을 죽을 죄로 무고한 자는 그 죄를 그대로 제가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언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칠아,
이 17명의 이름을 다 적어두게 이미 적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누구인가? 두칠이 목록의 맨 위를 짚었습니다. 20해 전 한정도입니다. 상어는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한, 정, 도, 세 글자였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했나? 한정도라고 합니다. 나이 24세 옥사했습니다. 전답 30결이 서좌수 댁으로 넘어갔고요. 날이 그러십니까? 안색이 아니다. 날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상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두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20해를 어사만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언제 묻고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밤 상어는 자지 못했습니다. 한정도 제 아비의 이름이었습니다. 명대감이 분명히 그리 말했습니다. 내 아비는 한정도다. 한양 사람이고 문장이 좋았고 병으로 죽었다. 한양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관하 장부에 20해 전 청주에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한정도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 두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 한정도가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상어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했습니다. 날이 새자 상어는 두칠을 불렀습니다. 두칠아, 관아 호적을 봐야겠다. 20해 전 것이다. 어사가 관아에 들어가는 순간 자맹은 끝납니다. 아전 하나가 알면 반나절이면 온 고을이 압니다. 그러면 어찌하나 제가 밤에 다녀오겠습니다. 두칠은 그날 밤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두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날이 보았나? 보았습니다. 두칠이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20해 전 한정도의 처가 관노 명부에 올랐습니다. 처가 예.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식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2달 된 사내 아이. 상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 자리에 물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것이냐? 장부에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는 그게 이상합니다. 날이 두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관노 명부의 한정도의 처 덕내라고 올라갔다가 사흘 뒤에 그 줄이 지워졌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뭐라고 썼나? 보배, 서좌수 댁관비 보배. 이름을 바꿔 썼다는 말이냐? 예. 상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찌하여 관노의 이름을 바꾸나? 모르겠습니다. 명부는 나라 문서인데 함부로 고치면 그것도 죄입니다. 고칠 만한 힘이 있는 자가 고쳤겠지. 날이 그러면 그 여인은 지금 상언과 두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지 않느냐? 상언은 창을 열었습니다.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두칠아, 나는 서좌수 집으로 들어가겠다. 두칠의 눈이 커졌습니다. 날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들어가서 그 집 장부를 보고 그 여인을 보겠다. 어사가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좌수가 날이 목을 조를 겁니다. 사람 17을 죽인 자입니다. 어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상언이 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부어서 갈라지고 손등이 튼 손이었습니다. 나흘을 걷고 물지개를 진 손이었지요. 글씨 쓰는 서리가 하나 필요할 것이다. 20해 치장부를 정리하려면 날이 자네가 그랬지 않나. 이제 이 손은 내 편이라고. 두칠이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어사 나리를 12 모셨습니다. 이런 어사는 처음입니다. 칭찬인가? 아닙니다. 걱정입니다. 상언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보찜에서 붓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명대감이 급제 선물로 사준 좋은 붓이었지요. 이건 자네가 갖고 있게. 이 붓을 들고 들어가면 들킨다. 서리가 이런 붓을 쓸 리가 없지. 상언은 대신 시장에서 가장 싼 붓을 샀습니다. 털이 뻣뻣하고 대가 휜 붓이었지요. 그 붓을 품에 넣고 상언은 서좌수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그 밤에도 이렇게 눈이 왔다는 것을 상언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좌수의 집은 담이 높았습니다. 명대감댁 담보다 한 자는 더 높았지요. 벼슬도 없는 자가 참판 지낸 어른보다
담을 높이 쌓았다고 청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창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시오. 떠도는 서생입니다. 글씨 쓸 자리를 구합니다. 문지기가 위아래로 상언을 훑어보았습니다. 흙 묻은 두루마기, 소매, 든 손. 기다려. 상언은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 사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5쯤. 얼굴이 널쩍하고 눈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눈이 사람을 볼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서좌수였습니다. 과거는 봤나. 2번 떨어졌습니다. 2번이면 3번째도 떨어질 걸세. 자네 같은 놈들이 이 나라에 널렸어. 글은 읽었는데 밥은 못 벌지. 분만 잡을 줄 알고 낫은 못 잡으니까. 상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써보게. 종이와 붓이 놓였습니다. 상어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흔들리게 썼습니다. 획을 삐뚤게, 먹을 지냈다 흐렸다 하게. 붓이 손에 익은 사람이 일부러 못 쓰는 것은 못 쓰는 사람이 잘 쓰려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상어는 이마에 땀이 났습니다. 서좌수가 종이를 집어 들여다보았습니다. 모자랍니까? 모자라지. 서좌수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글자는 다 맞았어. 획도 안 빠뜨렸고. 글은 되는데 머리는 안 돌아가는 놈이지. 딱 좋아. 상어는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서리의 도리였으니까요. 이름이 뭔가? 상이라 합니다. 성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남의 집종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상언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거짓말로 지어낸 말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목이 매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됐네. 내일부터 나오게. 품삯은 없어. 밥하고 잠자리만 준다. 예, 그리고 하나. 서좌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본 것은 이 집에서 잊어라. 못 잊는 놈은 여기서 못 나가. 상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상어는 서좌수 집 행랑방에 누웠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그 여인이 있습니다. 한정도의 처. 이름이 지워지고 보배가 된 여인. 내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여인이. 상어는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버님이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 어미는 너를 낳다가 갔다고. 장부 몇 줄 보고 그것을 뒤집는 것은 아버님을 의심하는 것이다. 아버님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은 눈 뒤에서 자꾸만 그 말이 떠올랐지요. 무엇을 보든 내가 본 것을 다 믿지는 마라. 이튿날부터 상언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좌수 집 문서고에는 괴짝이 20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20해 치가 뒤죽박죽이었지요. 상언이 하는 일은 그것을 해마다 나누어 새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옮겨 적고 밤에는 외웠습니다. 두칠이 밤마다 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날이 오늘은 몇입니까? 소장 문서 12, 그중 10은 소출에 7을 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2은 8이다. 8이요? 과부의 것이다. 2집 다 과부다. 두칠이 붓을 멈추었습니다. 과부 것만 더 떼는 겁니까? 떼도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겠지. 상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두칠아, 오늘 아침에 흰쌀밥이 나왔다. 그 쌀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느냐? 두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것이다. 그날부터 상언은 그 집밥을 먹을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좌수가 문서고에 들어왔습니다. 상이. 예, 붓을 놓고 이리 와 앉게. 상언이 붓을 놓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지요. 내가 문장을 하나 부를 테니 받았어 보게. 어인 일이십니까? 자네 글씨가 요새 좋아졌어. 어찌 좋아졌는지 궁금해서 그러네. 상언의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날마다 붓을 잡으니 손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못 쓰던 것이 저도 모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요. 써보겠습니다. 서좌수가 문장을 불렀습니다.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사서에 나오는 구절이었지요. 서당에서 글자만
배운 자는 받았을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상어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를 일부러 틀렸습니다. 서좌수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를 짚었습니다. 여기가 틀렸네. 예, 소인이 무지하여. 그런데 상이, 예, 틀린 게 이것 하나야. 글자를 하나만 틀리려면 나머지를 다 알아야 하네. 서좌수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면 됐네. 서좌수가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았지요. 자네 어디서 왔다고 했지? 저 아래서 왔습니다. 아래가 어디인가? 됐네. 서좌수가 나갔습니다. 상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붓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상어는 그때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문서고에는 불을 떼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상한다는 이유였지요. 찬 데서 붓을 잡으니 갈라진 자리가 벌어졌습니다. 피가 나면 붓대에 묻고 붓대에 묻은 피가 얼어붙었지요. 상어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아프다는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저녁 상어니 행랑방으로 돌아와 밥상을 받았습니다. 밥상 위에 삼배 수건 한 장이 얹혀 있었습니다. 깨끗이 빨아 개켜 놓은 것이었지요. 누가 놓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어는 그 수건으로 손을 감쌌습니다. 이튿날 저녁에도 수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기름 종지가 놓여 있었지요. 상어는 밥상을 들고 부엌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부엌 뒷마당에는 여인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무명 수건을 질끈동였고 저고리는 물이 빠져 잿빛이었습니다.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지요. 상언이 다가가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가에 잔주름이 잡힌 얼굴이었습니다. 이것을 놓아주셨습니까?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씻었지요. 어찌하여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이 집에 종이 열이 넘는데 어찌 나한테만. 여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한참 만에 여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손을 보면 압니다. 무엇을요? 젊은데 늙은 손이라. 상어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어서 갈라지고 피가 굳어검게 눌어붙은 손이었습니다. 저 손을 보면 잠이 안 옵니다. 여인이 그릇을 헹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놓았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 없습니다. 제 손도 저러니까요. 여인이 제 손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상언이 그 손을 보았습니다.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등은 갈라져 붉은 금이 여러 개 나 있었지요. 손톱은 다 닳아서 짧고 뭉툭했습니다. 20해 동안 물을 깃고 삼배를 짠 손이었습니다. 상어는 그 손을 오래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시겠습니다. 오래되면 안 아픕니다. 여인이 그릇을 마저 헹구고 일어섰습니다. 기름은 자기 전에 바르십시오. 그리고 손을 불에 쬐지 마십시오. 언 손을 불에 대면 더 갈라집니다.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여인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20해 했으니까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상어는 기름을 손에 발랐습니다. 쓰라렸습니다. 쓰라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상어는 등잔불을 끄고 누워 그 여인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어찌하여 그 손이 자꾸 떠오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손을 보는데 목이 메었다는 것만 기억났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상언이 문서고에서 나오는데 마당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서좌수가 마당에 서 있고 그 앞에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기름을 놓아준 그 여인이었습니다. 기름 종지가 비었다더구나. 예, 부엌 기름을 누가 가져갔느냐? 제가 썼습니다. 어디다? 손이 터서 발랐습니다. 서좌수가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손이 트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어찌 부엌 것을 손대느냐?
잘못했습니다. 관비 주제에 손튼 것이 무슨 대수라고. 상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기름은 내 손에 발린 것입니다. 저 여인이 저를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나가서 내가 썼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어의 머릿속에 두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사가 들키면 자맹은 끝납니다. 여기서 들키면 17명이 묻힙니다. 17명의 원한이 다시 20해를 땅속에 있게 됩니다. 상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0대만 맞아라. 서좌수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종 하나가 매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인이 옷고름을 여미고 엎드렸습니다. 상어는 눈을 감았습니다. 매 소리가 났습니다. 1대, 2대, 3대. 여인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10대를 다 맞을 때까지 신음 한 번을 내지 않았습니다. 매질이 끝나고 종들이 흩어졌습니다. 여인이 혼자 일어섰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고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그러고는 절뚝이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더니 손이 갈라진 자리가 터져 피가 났습니다. 그날 밤 상어는 담을 넘었습니다. 두칠아, 내가 오늘 사람을 하나 못 구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대신 매를 맞았다. 10대를. 두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서면 다 끝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안 나섰다. 안 나선 것이 옳았느냐? 두칠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옳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옳은 게 늘 견딜 만한 건 아닙니다. 상어는 담벼락에 등을 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두칠아, 그 여인의 이름이 보배다. 두칠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날이, 묻지 마라. 상언이 일어섰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묻지 마라. 이튿날 아침 상어는 문서고에 들어가면서 마당을 지났습니다.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절뚝이면서도 두레박줄을 당기고 있었지요. 어제 맞은 자리가 아플 텐데 아프다는 기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언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설이 날이 깨서 어찌 물을 깁니까? 제 손이 이래서 붓을 못 잡습니다. 물이라도 길어야 밥값을 하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레박줄을 내주었습니다. 상언이 물을 길었습니다. 두레박이 무거웠습니다. 붓만 잡던 손으로 20통을 기르니 팔이 떨렸지요. 여인은 옆에 서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어제 이를 입에 담는 순간 저 매질이 저 때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어는 물만 길었습니다. 1통을 깃고 10통을 깃고 팔이 떨릴 때까지 길었습니다. 손이 갈라진 자리에서 피가 나와 두레박줄이 붉어졌지요. 20통째를 부었을 때 여인이 손을 뻗어 두레박줄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라니까요. 아직 항아리가 안 찼습니다. 날이 여인이 상언을 보았습니다. 말로 안 하셔도 압니다. 상언이 두레박을 놓쳤습니다. 두레박이 우물 속으로 떨어져 물소리를 냈습니다. 무엇을 아십니까? 손이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상언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피가 묻은 손이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거짓을 하지 손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얼굴 하지 마십시오. 날이 잘못이 아닙니다. 여인이 조금 웃었습니다. 웃으니 눈과 주름이 더 깊어졌지요. 나리는 젊으십니다. 젊은 사람이 남 대신 매를 못 맞았다고 스스로를 갉아먹으면 나중에 정작 매를 맞아야 할 때 못 맞습니다. 상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기르십시오. 팔이 떨리십니다. 여인이 두레박줄을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이 집에 오래 계셨습니까? 20해 됐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여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없습니다. 20해 전에 다 죽었습니다. 여인은 그 말만 하고 물통을 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상어는 우물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문서고에서였습니다. 상어는 20회치 괴짝을 거의 다 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맨 아래 괴짝 하나였지요. 상언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부가 3권 들어 있었습니다. 20해 전 것이었지요. 상언은 첫 권을 폈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앞뒤 장부는 전부 같은 아전의 글씨였습니다. 획이 굵고 끝이 뭉툭한 글씨였지요. 그런데 이 3권만 가늘고 날카로웠습니다. 획 끝이 뾰족하게 빠지는 글을 오래 배운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아전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양반의 글씨였지요. 그리고 그 3권 중 20해 전 섣달의 장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도, 관곡 300석 횡령, 문신, 증인 서명, 그 아래에 이름이 새지 있었습니다. 서경수, 향청 좌수, 박판돌, 청주목 아전, 그리고 3번째, 상언이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명우진, 전 참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눈 밟는 소리도, 부엌에서 그릇 부딪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언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명우진, 아버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상언이 주저앉았습니다. 장부가 무릎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좌수였습니다. 상언은 얼른 장부를 집어 다른 장을 폈습니다. 아무 장이나 폈지요. 손이 떨려 종이가 소리를 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괴짝은 손대지 말라 하지 않았나. 못 들었습니다. 서좌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상언의 등 뒤에 섰습니다. 그 해것은 손대지 마라. 예, 물에 젖어서 다시 쓴 것이다. 원본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알겠으면 됐다. 서좌수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자네, 예. 손이 왜 이리 떠나? 상언은 손을 무릎 밑에 감추었습니다. 추워서 그렇습니다. 추워서. 예. 서좌수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상언은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물에 젖어 다시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물에 젖으면 온 괴짝이 젖지. 하필 3권만 적겠습니까? 게다가 다시 썼다면 아전이 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종이에 옮긴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종이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내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상언은 담을 넘지 않았습니다. 행랑방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지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제 종아리를 치고 사흘을 밥을 못 드셨다는 아버님, 제가 열이 나면 밤을 새우신 아버님, 그 아버님이 제 아비를 죽인 문서에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상언은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상언은 그 눈 위에 그냥 섰습니다. 신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섰지요. 발이 시렸습니다. 시린데 그게 좋았습니다. 무언가 아파야 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리, 여인이었습니다. 손에 등잔을 들고 어깨에 삼배 한 피를 걸치고 서 있었지요. 이 밤중에 어찌 나와 계십니까? 발이 다 얼겠습니다.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어깨에 걸친 삼배를 벗어 상언의 어깨에 덮어 주었습니다. 거칠거칠한 삼배였습니다. 손으로 짠 것이었지요. 들어가십시오. 아주머니, 예,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그 자식을 20해 기를 수가 있습니까? 여인이 상언을 보았습니다. 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할 짓이 없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도 못할 짓을 했습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인이 등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자식을 버렸습니다. 창원이 여인을 보았습니다. 예, 스무네요. 죽었다고 관에 아뢰고 남의 집 문 앞에 놓고 왔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20해를 울었으면 더 울 것이 없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살리려고요. 관노가 되면 대대로 관노입니다. 그 아이는 이름도 없이 살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모릅니다. 모른다니요. 얼굴도 못 봤습니다. 보면 못 갈 것 같아서 여인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웃는데 그것이 우는 것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지금 길에서 만나도 못 알아봅니다. 창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식은 20해 전에 죽은 걸로 아뢰었으니 저한테는 죽은 아이입니다. 여인이 등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날이 발이 얼면 봄에 걷지 못합니다. 여인은 그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원은 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삼배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창원은 그것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거칠거칠한 결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 사이에 무언가 작고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매듭이었습니다. 씨줄과 날줄 사이에 박힌 아주 작은 매듭 하나. 창원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저 삼배의 흠이 하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요. 이튿날 새벽 창원은 담을 넘었습니다. 두칠이 눈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린 모양이었습니다. 어깨에 눈이 한치는 쌓여 있었지요. 두칠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창원의 얼굴을 보고 두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20해 전 장부에 이름이 새짓다. 서경수, 박판돌, 그리고 명우진. 두칠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우진이면 내 아버지다. 날이 전 참판의 이름이 있으니 아무도 그 문서를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창원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내 아비를 죽인 자가 나를 길렀다. 나는 그 밥을 먹고 컸고 그 돈으로 그를 배웠고 그 손을 잡고 잤다. 날이 그건 그리고 나는 그 집 아들로 급제해서 그 집을 치러 왔다. 창원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눈이 그치고 있었습니다. 두칠아, 하나만 더 알아오너라. 말씀하십시오. 뒷산에 무덤이 하나 있을 것이다. 20해 전 섣달에 쓴 무덤이다. 누구 무덤입니까? 창원이 두칠을 보았습니다. 내 무덤이다. 서좌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17을 죽이고 20해를 무사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어찌 눈치가 없겠습니까? 그날 밤 서좌수는 문서고에 들어갔습니다. 맨 아래 괴짝에 먼지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손자국이 났지요. 손가락 5개가 또렷했습니다. 박아전을 불러라. 박판돌이 왔습니다. 20해 전 그 문서에 이름을 적은 아전이었지요. 요새 관아에 낯선 자가 드나들지 않았나. 어사를 따라다니는 역졸 같은 자 말이다. 박판돌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열흘쯤 전에 웬 사내가 술을 사겠다며 저희 서리를 붙들고 20해 치 관곡 장부 목록을 물었답니다. 서좌수가 등잔부를 오래 보았습니다. 어사가 와 있구나. 내 집에 있다. 좌수 날이 설마 글 잘 쓰는 놈이 일부러 못 쓰면 어찌 되는지 아나. 글자를 안 빠뜨려. 못 쓰는 놈은 반드시 글자를 빠뜨리거든. 그놈 손이 떨리더군. 춥다고 하더라만. 서좌수가 일어섰습니다. 자네가 20해 전에 쓴 그 종이가 지금 어디 있나. 고을 원본은 관아 창고에 있고 등본은 20해 전에 가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문서는 원래 원본과 등본을 따로 두는 것이 법이라. 서좌수가 박판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늙은 것이 고을 원본은 내가 고쳤다. 그런데 가명 등본은 20해 전 그대로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서좌수가 손을 놓았습니다. 좌수 날이 그러면 그 서리 놈을 어찌하십니까? 내보낸다.
그냥 보내십니까?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서좌수가 박판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사를 죽이면 조정이 온다. 관비를 죽이면 아무도 안 온다. 박판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사는 종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종이는 내가 쥐고 있고 그 종이를 읽어줄 입은 하나뿐이다. 보배 말씀이십니까? 죽일 건 하나면 된다. 서좌수는 방 안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멈추었습니다. 세 가지를 해야겠구나. 첫째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좌수가 상언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상이, 자네 이제 그만 나가야겠네. 상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직 괴짝이 남았습니다. 남은 건 내가 하겠네. 서좌수가 엽전 꾸러미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상이, 예, 자네 손이 이제 안 떨리는구먼. 상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나가게, 내일 아침에는 이 집에 자네 흔적이 없어야 해. 상언은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들켰습니다. 둘째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좌수가 보배를 불렀습니다. 보배야, 이제 자네를 놓아주려 하네. 자네 이름을 관노 명부에서 지워주겠다는 말이야. 면천이지. 면천이란 종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관비가 면천이 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보배는 웃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자네가 늙었으니. 그렇지. 저 아래 남쪽에 갈 곳을 마련해뒀네. 사흘 뒤에 사람이 데리러 올게야. 짐을 싸게. 보배는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보배는 알았습니다. 20해를 이 집에서 살았으니 저 사람의 얼굴을 모를 수가 없었지요. 면천이 아닙니다. 사흘 뒤에 데리러 오는 사람은 저를 남쪽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으로 데려가는 것이지요. 보배는 저고리 안섭을 만졌습니다. 거기 3배 반쪽이 있었습니다. 20해를 만져 반질반질해진 자리였지요. 이제 가는구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이 있었지요. 내 아이가 어디서 어찌 사는지 그것 하나만 알고 갔으면 좋겠구나. 사람만 있다면. 셋째였습니다. 그날 밤 서좌수는 충청가명으로 파발을 띄웠습니다. 품에는 서좌수가 손수 쓴 정소 한 통이 있었지요. 이번에 청주에 내려온 암행어사 한상어는 청주 명우진의 집에서 자란 자이고 명우진은 20해 전 관곡 사건의 증인으로 문서에 서명한 자입니다. 즉 이 어사는 제 아비 격인 자가 낀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니 이는 상필을 어긴 것입니다. 어사가 상필을 어기면 그 조사는 무효가 됩니다. 어사 자격도 박탈되지요. 서좌수는 정소를 봉하며 웃었습니다. 제 아비를 감싸려고 온놈이 되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사의 말을 아무도 안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었지요. 상어는 그날 밤 서좌수 집을 나왔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오니 두칠의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날이 가명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지금 관아에 와 있습니다. 상어는 관아로 갔습니다. 가명에서 온 종사관이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상언이 마패를 꺼내 보이자 종사관이 절을 했습니다. 어사 나리, 가명에 정소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나리께서 상필을 어기셨다는 정소입니다. 상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올렸나? 청주 향청 좌수 서경수입니다. 나리께서 명우진의 집에서 잘하셨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상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우진이 이번 사건의 증인 서명자라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종사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리, 그러면 이 조사는 무효입니다. 내가 몰랐다. 나는 내가 청주에서 났다는 것도 내 아비가 그 사건으로 죽었다는 것도 몰랐다. 명우진이 나에게 거짓 내력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나리,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지금 나리 손에 그것을 증명할 종이 한 장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나리가 제 아비를 감싸려고 사건을 뒤집었다고 볼 것입니다.
나는 감싸려는 것이 아니다. 저는 압니다. 그런데 가명은 종이를 봅니다. 종사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닷새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나리의 결백을 증명할 것을 가져오십시오. 그러지 못하면 나리를 압송하라는 명이 내려옵니다. 종사관이 떠났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치라, 닷새다. 창언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닷새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두치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창언은 명대감댁으로 갔습니다. 소슬대문 앞에 섰습니다. 20해 전 제가 놓였던 그 자리였습니다. 창언은 그것을 몰랐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명대감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앉아 있었지요. 왔느냐? 아버님, 창언이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부를 보았습니다. 20해 전 그 문서에 아버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있었습니까? 아버님, 창언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대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썼다. 서경수가 가져온 문서에 내가 증인으로 이름을 적었다. 창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어찌하여요? 내 땅을 지키려고. 그때 서경수가 내 약점을 쥐고 있었다. 내가 한양에서 벼슬을 살 때 저지른 일이 하나 있었지. 그것을 조정에 알리면 나는 끝이었다. 그래서 남을 죽였습니까? 그렇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습니까? 명대감이 눈을 떴습니다. 한정도. 내 압이다. 창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너를 문 앞에서 주었을 때 나는 내가 한정도의 자식인 줄 알고 안았다. 내 강보에 있던 그 삼배를 내가 알아보았거든. 청주장에서 그 삼배를 짜는 여인이 하나뿐이었으니까. 명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죽이지 않았다. 죽이면 시체가 남고 남이 주우면 진실이 샌다. 그러니 내 눈 밑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했다. 창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어라 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서 기른 것이 아니다. 명대감이 그 말을 했습니다. 아주 또박또박 한 자도 흘리지 않고 했습니다. 나는 증거를 기른 것이다. 창언은 눈 위에 엎어졌습니다. 명대감은 마루에서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부축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제 어미는요? 제 어미도 아셨습니까? 알았다. 어디 있습니까? 서경수의 집에. 창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보냈다. 관아에 두면 언젠가 입을 열 것이고 죽이면 시체가 남는다. 그러니 서경수의 눈 밑에 두었지. 이름을 바꾸어서. 명대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20해 동안 그 여인은 제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다. 그리고 너는 내 어미가 죽은 줄 알고 살았지. 둘 다 내가 그리 만들었다. 창언이 일어섰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창언아, 명대감이 불렀습니다. 창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언아, 명대감이 마루에서 내려와 창언 앞을 막아섰습니다. 늙은 몸이 눈 위에서 휘청거렸습니다. 내가 이 문을 나서면 나는 내 아비가 아니다. 창언이 명대감을 보았습니다. 20해를 아버지라 부른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창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부터 제 아비가 아니셨습니다. 창언은 명대감을 지나쳐 문을 나섰습니다. 명대감은 눈 위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늙은이가 눈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무도 없는 대문을 향해 이 말을 조아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대문 그늘에서 두칠이 걸어 나왔습니다. 창언을 따라와 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대감마님, 소인은 역졸 두칠이라 합니다. 명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러 왔나? 괴짝에 든 것을 가지러 왔습니다. 명대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어찌아나 어사나리께서 어릴 적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버님 방에 자물쇠 채운 괴짝이 있는데 무엇이 들었느냐 물으면 늘 이리 답하셨다고요. 내 죄가 들었다 하고요. 명대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눈밭에서 일어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요. 따라오게. 명대감은 방으로 들어가 괴짝을 열었습니다. 자물쇠가 오래되어 늙은 손이 여러 번 미끄러졌습니다. 괴짝 안에는 삼배 조각 하나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래고 한쪽 끝이 가위로 반듯하게 잘려나간 반쪽짜리 삼배였지요. 20회를 이 괴짝에 넣어 두었네. 버리지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하고 어찌하여 안 버리셨습니까? 버리면 내가 정말 그 아이 아비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명대감이 삼배를 두칠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서 그 아이한테 전하게. 이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고. 두칠이 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명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졸. 그 아이가 밥은 먹고 다니는가? 두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번 더 절을 하고 눈길로 걸어 나왔습니다. 창언은 그날 밤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두칠이 뒤를 따랐습니다. 등에는 삽과 유척을 지고 있었지요. 유척이라는 것은 노쇠로 만든 자입니다. 암행어사가 임금께 받는 세 가지 물건 중 하나이지요. 마패와 봉서와 유척. 그중 유척은 시신을 살피는 데 쓰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몸을 다시 재라고 임금이 어사에게 주는 것이지요. 무덤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봉분이 어른 무릎 높이도 안 되었지요. 돌 하나가 얹혀 있고 그 돌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나리, 제가 파겠습니다. 아니다. 창언이 삽을 받아들었습니다. 내 것이다. 언 땅이라 삽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튕겨 나오면 다시 꽂았지요. 손이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창언은 계속 팠습니다. 한 시진을 팠습니다. 두칠이 등잔을 들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한자 반쯤 파 내려가자 썩은 천 조각이 나왔습니다. 창언이 그것을 손으로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았습니다. 흙이었습니다. 흙뿐이었습니다. 뼈도 옷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었습니다. 두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리, 무덤이 비었습니다. 창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이것이 내 무덤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살리려고 판 무덤이었습니다. 관에는 죽었다고 아뢰고 그 밤에 나를 안고 눈길을 걸어 남의 집 문 앞에 놓고 돌아선 여인의 무덤이었지요. 창언은 흙을 쥔 채 울었습니다. 20살이 되도록 처음이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산이 울렸습니다. 두칠아. 한참 뒤에 상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자식을 알아보는 건 눈이 아니라 손이라 하더라. 이에 창언이 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갈라지고 피가 굳은 손이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그런 말을 했다더라. 내 어머니한테. 두칠아. 나는 눈으로는 아무것도 못 알아봤다. 장부를 보고도 못 알아봤고 아버님 얼굴을 20회 보고도 못 알아봤다. 창언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 알아봤다. 그 여인의 손을 보는데 까닭도 모르고 목이 매더라. 창언이 유척을 집어들었습니다. 노쇠가 달빛에 노랗게 빛났습니다. 두칠아. 가명으로 가라. 이에 닷새라 했으니 사흘이 남았다. 말을 달리면 이틀에 다녀올 수 있다. 무엇을 가져옵니까? 20해 전 관곡 사건의 등본이다. 가명 문서고에 있다. 나리, 그것은 가명 종사관이 아니면 못 꺼냅니다. 그러니 종사관을 데려와라. 나를 압송하러 오라고 해라. 나리, 압송하러 오는 것이니 종사관이 반드시 온다. 오는 길에 등본을 챙겨 오라고 해라. 내 죄를 밝히려면 그 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된다. 창언이 웃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지 않으냐. 두칠이 떠났습니다. 창언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좌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담을 넘었지요. 부엌 뒷마당에
보배가 있었습니다. 짐 보따리를 옆에 놓고 있었지요. 사흘 뒤에 데리러 온다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나가신 것 아닙니까? 아주머니, 사흘 뒤에 데리러 온다는 사람 말입니다. 보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그 사람은 아주머니를 남쪽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보배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찌 앉아 계십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는 관비입니다. 도망치면 잡히고 잡히면 죽습니다. 도망 안 쳐도 죽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언이 보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어찌 이러십니까? 저와 함께 가 주십시오. 사흘 뒤가 아니라 지금. 어디로요? 상언이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마패의 말이 5마리 보였습니다. 보배가 그것을 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날이, 제가 암행어사입니다. 20해 전 한정도의 무고를 밝히러 왔습니다. 보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정도라 하셨습니까? 예, 아주머니의 지압이 되시는 분입니다. 보배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20해를 입에 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관하로 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아뢰어 주십시오. 아주머니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보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찌하여요? 제가 입을 열면 저는 죽습니다. 저 하나 죽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날이, 보배가 상언을 보았습니다. 제 아이가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언의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관에서 무고를 입에 담으면 그 아이한테까지 갑니다. 20해 전에 죽었다고 아랫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아이는 관노가 됩니다. 저는 그 아이를 살리려고 죽였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그 아이를 다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상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겨우 입을 열었지요.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보배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무 것이나요. 집신을 삼든 물지개를 치든 밥만 먹고 살면 됩니다.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상언이 어깨에 걸친 삼배를 벗었습니다. 며칠 전 눈 오던 밤에 보배가 덮어준 그 삼배였습니다. 아주머니, 이 삼배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짠 것인데요. 압니다. 만져보십시오. 보배가 손으로 삼배를 쓸었습니다. 거친 결이 손바닥에 걸렸습니다. 씨줄과 날줄 사이에 작은 매듭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보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상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두칠이 눈길을 걸어와 상언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지요. 이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고 전하라 하셨다며 두칠은 그 말만 하고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렇게 바른 삼배 반쪽이었습니다. 한쪽 끝이 가위로 반듯하게 잘려 있었지요. 상언이 그것을 보배 앞에 놓았습니다. 보배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삼배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그 매듭에 걸렸습니다. 보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제 강보였습니다. 보배가 상언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상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해 전에 얼굴을 보지 않았으니까요. 보면 못 갈 것 같아서 보지 않았으니까요. 눈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배가 손을 뻗었습니다. 상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손이었습니다. 보배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가락 마디를 하나하나 만졌습니다. 손톱을 만지고 손바닥의 금을 만지고 손등의 튼 자리를 만졌지요. 20해 전 어느 밤 18살 여인이 세었던 그 손가락이었습니다. 10개가 다 붙어 있는 손이었지요. 보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보배가 상언의 손을 제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아이고, 이것을 어쩌나, 어머니. 아이고, 보배가 상언의 손을 붙들고
땅에 엎어졌습니다. 20해를 울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다 울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청주목 관아 마당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가명에서 종사관이 내려왔고 청주 목사가 나왔고 향청의 양반들이 다 나왔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담밖까지 몰려섰지요. 서좌수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길 싸움이었으니까요. 어사 나리께서 상피를 어기셨다지요. 명대감댁 아들이 명대감이 낀 사건을 조사한다니 이것을 나라에서 어찌 보겠습니까? 종사관이 상언을 보았습니다. 어사 나리 증명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서좌수가 웃었습니다. 상언이 허리춤에서 마패를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종사관 앞에 두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종사관, 저는 상피를 어겼습니다. 제가 명우진의 집에서 자란 것은 사실이고 명우진이 그 문서에 이름을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상언이 마패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어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어사 나리, 어찌 이러십니까? 두치라. 물러서라. 상언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으나 이제 그 관복에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종사관, 제가 어사가 아니어도 문서는 문서입니다. 두 문서의 날짜가 다르다는 것은 제가 어사든 아니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사는 종사관이 하십시오. 저는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상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자가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증인 한상언, 아뢰겠습니다. 한참 만에 종사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뢰라. 청주목 오간을 가져오십시오. 20해 전 섣달 것입니다. 오간이 나왔습니다. 오간이란 옥에 갇힌 자를 적어두는 장부입니다. 누가 언제 잡혀 들어왔는지가 적혀 있지요. 종사관, 한정도가 옥에 갇힌 날짜를 읽어 주십시오. 종사관이 읽었습니다. 20해 전 섣달 14날, 14날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명 등본을 펴 주십시오. 종사관이 등본을 폈습니다. 등본에 적힌 문서 작성 날짜를 읽어 주십시오. 종사관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추었습니다. 섣달 10일의 날, 관아가 웅성거렸습니다. 10일의 날입니다. 상언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한정도가 옥에 갇힌 것이 14날, 그 죄를 적은 문서가 만들어진 것이 10일의 날, 사흘 뒤입니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잡아온 것이 아닙니다. 상언이 서좌수를 보았습니다. 잡아놓고 죄를 지어낸 것입니다. 서좌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억지십니다. 문서 정리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아 창고에 있는 고을 원본을 펴십시오. 원본이 나왔습니다. 종사관이 펴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섣달 14날이라 적혀 있습니다. 관아가 뒤집혔습니다. 14날이면 한정도가 잡혀 오기 하루 전입니다. 같은 문서인데 가명 것은 사흘 뒤이고 고을 것은 하루 전입니다. 상언이 일어섰습니다. 등본은 원본을 그대로 베끼는 것입니다. 두 날짜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고쳐진 것이겠습니까? 서좌수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종사관, 고을 원본의 그 날짜 세 글자를 등불에 비춰 보십시오. 종사관이 문서를 등불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먹이 아직 안 사갔습니다. 20해 된 먹은 갈색으로 삭습니다. 상언이 서좌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세 글자만 새까맣습니다. 열흘 전에 적힌 것입니다. 서좌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경수, 당신은 내가 청주에 온 것을 알고 원본의 날짜를 고쳤습니다. 가명 등본에 손을 못 대니 고을 것이라도 앞뒤를 맞추려 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를 잊으셨습니다. 무엇을? 먹은 늙지 않습니다. 서좌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박판돌이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켰나? 좌수 나리께서
열흘 전에 소인을 불러 원본을 가져오라 하시고 손수붓을 잡으셨습니다. 이 늙은 것이 서좌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한 번 무너진 것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향청의 양반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도 아래입니다. 좌수가 20해 전 한정도의 전답을 삼킬 때 소인더러 증인을 서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소인의 아비도 그리 죽었습니다.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17명의 이름이 하나씩 불려 나왔습니다. 서좌수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사관이 마패를 집어 들고 상원 앞으로 걸어와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어사나리. 저는 어사가 아닙니다. 상필한 사사로운 정에 끌릴까 하여 두는 법입니다. 정에 끌리지 않으려고 마패를 내려놓은 자에게 그 법을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명에 아뢰겠습니다. 상언은 마패를 받지 않았습니다. 종사관, 저 여인을 먼저 부르십시오. 관아 뒤편에서 여인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에 무명수건을 동이고 물 빠진 잿빛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덕내였습니다. 덕내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쇳내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쇳내는 20해 전에 제 아이가 죽었다고 관에 아뢰었습니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제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였다고 아뢰었을 뿐입니다. 덕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쇳내를 벌하십시오. 다만 그 전에 제 지아비가 어찌 죽었는지 아뢰고 가겠습니다. 덕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0해를 입 밖에 못 낸 말이었습니다. 제 지아비 한정도는 관곡곳간 문턱도 밟은 일이 없습니다. 그때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명대감이 지팡이를 짚고 눈길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주 명우진 자수하러 왔소.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20해 전 서경수가 내 약점을 쥐고 협박하기에 나는 한정도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덮었소. 그리고 그 자식을 데려다 20해를 길렀소. 명대감이 상언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증거를 감추려고 길렀소. 그런데 사람이 참 우스운 것이 20해를 기르니 정이 들었소. 명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의 자식을 사랑하게 된 것. 그것이 하늘이 내린 벌이었소. 명대감이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나를 벌하시오. 판결은 그해 봄에 내려왔습니다. 서경수는 무고죄로 다스려졌습니다. 나라법에 남을 무고한 자는 그 죄를 그대로 제가 받게 되어 있었지요. 가산을 다 몰수당하고 절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삼킨 전답은 17집에 돌려주었지요. 박판돌은 곤장을 맞고 아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명우진은 삭탈관직되었습니다. 참판 지낸 이름이 나라 문서에서 지워졌지요. 가사는 절반이 몰수되고 절반은 한정도의 유족에게 갔습니다. 유배는 면했습니다. 나이가 70에 가까웠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관비 보배의 이름이 관노 명부에서 지워졌습니다. 죄인의 처가 아니었으니 애초에 관비가 될 까닭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이름이 적혔습니다. 덕내. 20해 만에 제 이름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명대감댁 소슬대문 앞에 여인 하나가 섰습니다. 20해 전 눈 오던 밤에 아기를 놓고 간 그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흙이 마르고 담 밑에 냉이가 올라와 있었지요. 여인 옆에 관복을 입은 젊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시지요. 나는 못 들어간다. 어찌하여요? 이 문 앞에서 내 아이를 버렸는데 어찌 이 문으로 들어가겠느냐. 상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놓아두신 것입니다. 덕내가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눈으로도 압니다. 상언아, 내가 그 밤에 내 얼굴을 안 봤다. 압니다. 보면 못 갈 것 같아서 안 봤어. 이제 실컷 보련다. 덕내가 손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마를 만지고 눈썹을 만지고 뺨을 만졌습니다. 눈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 손이 아들의 얼굴 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명대감은 그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 산골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도 하지요. 죽을 때까지 상언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마다 섣달 열일해가 되면 어느 절에 삼배 한 필이 시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언은 벼슬을 계속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던 그 말을 지켰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이 상언에게 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어떻게 어머니를 알아보셨습니까? 상언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이 먼저 알았고 나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제 자식을 알아보는 건 눈이 아니라 손이라 하였습니다. 눈은 속아도 손은 속지 않는 법이지요. 세상에 눈으로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의 형편을 눈으로만 보고 남의 마음을 눈으로만 재고 제 자식조차 눈으로만 보려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는 것은 손입니다. 손을 잡아보아야 아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손은 누구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